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드디어 모기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실내에서도 실외에서도 모기와의 끝없는 싸움을 시작해야 할 텐데요. 우리에게는 이미 충분한 무기가 있습니다. 모기약, 모기향, 모기장, 모기기피제 등 해충에 대항하기 위한 물질은 계속 개발되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살충제의 화학입니다. 우리가 아는 살충제는 단순히 뿌리는 것, 혹은 불을 붙이거나 전기로 가열해 피우는 것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알아볼수록 살충제의 방식은 이보다 훨씬 다양하죠. 특정한 곳으로 유인하는 물질, 기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 생식 기능을 없애는 물질, 심지어 천적을 이용해 방지하는 생물 농약 방식까지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방식들입니다. 곤충은 음식 섭취로부터 유입되거나 표면 접촉 혹은 기문을 통해 호흡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살충제가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딱히 곤충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사람도 호흡, 구강, 피부 접촉을 통해 여러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는 살충제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곤충에겐 독이지만 사람에게는 안전한 혹은 덜 위험한 물질을 찾아내는 과정이 살충제 개발의 전부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살충제는 단연 DDT입니다. 다이클로로 다이페닐 트라이클로로에세인의 줄임말인 DDT는 실제로 말라리아를 퇴치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DDT처럼 여러 개의 염소가 달라붙은 유기물을 유기염소 계열 살충제라 하는데 엔도설판, 빈클로졸린, 아트라자인이 대표적입니다. 유기염소 살충제의 특징은 효과적이지만 인간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며 환경에 누적되고 체내에서도 지방질에 쌓여 계속해서 피해가 커진다는 것이죠. 독성이 불확실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었었으니 피해자가 많은 것도 당연합니다. DDT의 위험성을 가장 널리 알린 것은 환경학자인 레이첼 카슨의 저서 침묵의 봄입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필독도서로 읽고 있는 책입니다. 결론적으로 유기염소 화합물들은 환경에 살포하는 살충 목적으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DDT가 처음부터 살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DDT의 대량 합성을 성공하고 효과적으로 곤충을 죽인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은 스위스의 화학자 파울 헤르만 뮬러입니다. 뮬러는 DDT에 대한 연구로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단독 수상합니다. 이후로 DDT는 널리 사용되다 1960년대에 이르며 위험물질로 구분되어 기피되죠. 프리츠하버와 마찬가지로 뮬러 역시 후에 밝혀진 DDT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계획해 만든 것이 아닌 만큼 수상 박탈이나 비난과는 무관했습니다. 사람이 익사했다고 물을 탓하는 사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DDT는 인체에 유입되면 여러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중에서도 신장 위에 있는 내분비선인 부신에 손상을 일으킵니다. 부신은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다양한 종류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생성 등에 관여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신장근막과 구상대에서는 소듐과 포타슘 대사에 작용하는 알도스테론이 합성됩니다. 그 아래 속상대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유명한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조금 더 안쪽에 망상대에서는 대표적인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죠. 이 층들을 부신 피질이라 구분합니다. 가장 내부의 수질은 감정의 화학에서 살펴봤던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결국 DDT가 부신에 손상을 입히기 시작하면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에 문제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바깥쪽의 피질에 먼저 영향을 미치지만 계속해서 노출되면 부신 수질까지도 손상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결과로 부신 기능 저하증인 에디슨병이 유발됩니다. 화학 물질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언제나처럼 유용한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구조를 조절해 나가면 어떨까요? DDT가 부신 기능을 저하한다면 이를 활용해 부신 기능 저하제를 개발할 수 있겠죠. 부신에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독성만 줄어든다면 매우 유용하지 않을까요? 첫 발견은 미토테인입니다. 염소의 개수와 위치만이 살짝 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토테인은 부신 종양의 치료, 그리고 코르티솔 등 글루코코르티코이드에 장기간 노출되어 나타나는 증상으로 고혈압, 복부 비만, 가느다란 팔다리와 둥근 얼굴, 약한 근육과 뼈 등을 대표적 징후로 삼는 쿠싱 증후군에 억제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독성이 꽤 높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개량된 구조는 암페논 B입니다. 역시나 스테로이드 및 갑상선 호르몬, 생합성 억제제로 사용됩니다.
고리 구조를 변화시킨 메티라포는 부신 기능 부전 진단에 사용될 수 있으며 코르티솔 스테로이드 생성 억제 효과가 여전히 관찰됩니다. 독성도 상당히 낮아져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관여하던 PTSD의 정서적 치유에 적용 가능합니다. 구조가 가장 많이 변형된 것에서 예상되듯 아미노글루테티미드는 가장 경미한 부작용을 갖습니다. 발작, 쿠싱 증후군, 유방암, 전립선암 치료 등에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유기염소 살충제가 빠른 작용이 가능했던 것은 가장 즉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신경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DDT는 신경자극을 만들어내는 소듐 채널을 닫아 곤충을 죽게 만듭니다. 그림을 보면 다른 종류의 살충 물질들의 기작도 확인되죠.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의 기능을 없애는 유기인산 물질과 카바메이트가 눈에 띕니다. 신경작용과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는 살인가스를 비롯한 신경가스의 핵심적인 기작이었습니다. 이번엔 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기인산 살충제들 역시 유사한 고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인산 형태가 결합된 유기물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말라사이온이며 이 외에도 구조가 조금씩 변화된 아진포스메틸, 클로르파이리포스, 포노포스, 포스켓, 그리고 테레비포스 등이 있습니다. 유기인산 살충제 역시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유일한 단점은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이 인산 신경가스, 그 유명하고 위험한 타분, 살인, VX 등과 유사한 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도 매우 쉽게 죽습니다. 유기인산 살충제를 식물에 여유롭게 뿌리다 보면 호흡기로 들어와 뿌리던 사람도 죽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은 유기인산 살충제 역시 우리가 사용하기엔 부적절합니다. 같은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기능 억제 물질인 카바메이트는 유기인산보다 훨씬 유용합니다. 알디카브, 카바릴, 프로포소르, 옥사밀 등이 사용되어 왔고 다우케미컬에서 개발한 멕사카베이트는 최초의 생분해성 살충제였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더 유용하고 안전한 살충제가 개발되며 터뷰카드와 같이 구조가 개량되기도 하죠. 카바이드 살충제가 유기인산보다 유용한 이유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를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손상시킬지 혹은 회복의 여지가 있을지의 차이 때문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면 자극이 누적되어 발작과 호흡 곤란, 사망이 유발됩니다. 이를 막기 위한 작용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즉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에 의한 신경 전달 물질의 분해입니다. 유기인산 살충제나 신경가스는 효소의 화학 결합을 통해 완전히 기능을 상실시켜 아세틸콜린이 계속해서 누적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더 약한 화학 결합을 만드는 카바메이트는 수분 내에 다시금 떨어져 나가며 효소의 기능이 복구됩니다. 위험성이 덜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유기인산이나 카바메이트 물질도 의료용으로 개발되기도 하지만 DDT의 경우처럼 극적인 스토리는 없습니다. 곤충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분류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DT는 소듐 채널을 닫는 방식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기인산과 카바메이트는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효소 작용을 억제해 과도한 아세틸콜린 농축으로 작동합니다. 린데인과 엔도설판이라 써있는 물질들은 가바 A 수용체를 억제합니다. 엔도설판은 유기염소 살충제의 한 종류였습니다. 프리츠 하버 이야기에서도 등장했던 이게파르벤의 기둥 중 하나인 화학기업 획스트가 1950년 만들어 사용 승인을 받았던 물질입니다. 참고로 획스트는 지금은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사노피에 합병되었죠. 린데이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한 명인 마이클 페러데이가 1825년 합성한 물질입니다. 가바 A에 작용하니 C4 폭발물 먹듯이 섭취하면 심한 숙취 비슷한 느낌과 함께 발작과 졸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적당히 먹으면 술처럼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요약한 모든 물질은 살충제로 작용되고 있는 합성 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살펴볼 것들이 간단한 천연 살충제의 종류입니다. 물론 시작만 천연이었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화학적으로 설계되고 합성되어 온 것은 당연합니다. 소듐과 칼슘 채널에 작용하는 파이레트로이드,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작용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그리고 세포 내부에서 칼슘 농도에 작용하는 라이아노이드로 나뉩니다. 파이레트로이드는 국화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국화에도 독이 있다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작은 크기의 들국화 모습을 갖는 타나세툼 시네라리포리움은 제충국이라는 이름이 있을 만큼 곤충을 죽이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일부러 군데군데 뒤섞어 심어 키우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될 정도입니다. 제충국의 핵심 성분이 바로 파이레트린이며 파이레트린과 같은 구조로 구분되는 물질들이 파이레트로이드입니다. 국화의 가장 대표적이고 간단한 살충 성분은 크리산템산입니다. 국화의 산이란 의미로 국문으로는 국산이라 불립니다. 이 구조가 들어있는 물질들이 파이레트로이드인 셈이죠. 알레트린은 최초의 파이레트로이드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유사한 구조를 갖는 프랄레트린도 있습니다. 이름과 구조는 매우 낯설지만 이 두 물질을 모르는 혹은 맡아본 적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기향의 주성분이자 분사형 모기약의 살충 성분이 알레트린과 프랄레트린이기 때문입니다. 천연 유래 성분의 구조 변형으로 만들어진 계량형 분자인 만큼 독성이 낮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린 일상적으로 이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인 목표를 방지하는 물질도 많습니다. 파이레트로이드의 일종인 바이펜트린은 개미약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구조가 조금 더 많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파이레트로이드로 구분되는 규소 함유 물질인 실라프루펜은 흰개미 제거에 효과가 좋습니다. 심지어 규소가 있어 나무가 썩거나 손상되지 않게 보존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있죠. 최근 가장 재미있는 물질은 델타메트린입니다. 삼각형 고리와 더불어 기본적인 구조로부터 파이레트로이드 살충제의 한 종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은 살충제 자체로도 쓰이지만 살충 모기망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합성 섬유를 꼬아 만들 때 델타메트린을 함께 섞게 되면 살충 효과를 갖는 섬유가 만들어지죠. 이를 통해 모기망을 만들면 단순히 물리적으로 모기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 외에도 모기망에 달라붙은 모기들에게 접촉 유입되어 제거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한 망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말라리아가 여전히 많고 유해 곤충이 워낙에 많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델타메트린이 포함된 모기망을 주로 사용합니다. 델타메트린 맛이 궁금하다면 함유된 살충 모기망을 구입해 살짝 핥아보면 알 수 있겠죠. 이런 궁금증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와인에 11가지 종류의 살충제를 은은한 농도로 타넣고 소믈리에와 요리사들에게 블라인드 테스트하게 해서 살충제 맛에 대해 연구한 논문도 있을 정도니 여러분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델타메트린 연구의 또 다른 재미있는 점은 단순한 화학 물질 자체가 아닌 분자들이 응집된 형태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모기망에 함유되는 등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결정 구조를 갖는 델타메트린 DM1과 이를 가정용 전자레인지로 잠시 가열해 고온 처리를 통해 변화시킨 델타메트린 결정 구조 DM2를 대상으로 모기 살충 효과를 테스트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미 델타메트린에 대해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모기들은 전자레인지 처리를 통해 결정 구조를 변화시킨 완벽히 동일한 물질인 DMT 구조에 대해 어떠한 저항성도 보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모기향으로는 제거에 10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과는 다르게 전자레인지를 통한 열 처리를 한번 한다면 30분 내로 모든 모기가 제거되었죠. 심지어 이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했을 경우 델타메트린 구조 2에 노출시키는 순간부터 급격하게 말라리아 모기의 빈도가 감소하며 감염자 비율도 급감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 단위로 반복적인 처리에 대한 예측 결과인 만큼 새로운 결정 구조로 말라리아 모기 박멸도 가능할 듯합니다.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이름대로 담배류 식물에서 관찰되는 니코틴과 유사한 구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네오는 새로운 것에 대해 붙이는 접두어인 만큼 네오니코티노이드는 조금 구조가 다르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조는 데스나이트로 이미다클로프리드라는 질소가 함유된 육각형 방향족 고리 모양 외에는 조금 많이 변화가 생긴 물질입니다. 이를 기본형으로 아세트아미프리드, 이미다클로프리드, 나이텐파이람, 사이아클로프리드와 같은 살충제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역시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며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 종류들입니다. 모기와 파리가 주 대상이며 물로 흘러들어가더라도 수생 생명체에게는 독성을 크게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서 유용합니다. 라이아노이드는 라이아노딘이라는 천연 살충제가 기본형입니다. 물론 기본형이 너무나 복잡한 만큼 이 중 일부 구조만 유지되며 매우 다른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라이아노딘이 함유된 생명체는 천연 소염제이자 진통제의 근원이었던 버드나무입니다.
남미 지역에 서식하는 버드나무인 라이아니아 스페치오사에서 다량 발견되는 천연 살충 성분이 라이아노딘입니다. 천연과 합성, 인공 등 여러 살충제들을 받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인간에 대한 유해성이 아닙니다. 인간 대상 유해성은 기본적으로 개발 단계에서 검증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다른 곤충은 누락되기도 합니다. 바로 꿀벌입니다. 현재 지구 온난화로 꿀벌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꿀벌 수명을 줄이는 바이러스 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펴본 거의 모든 살충제들은 모기나 파리, 다른 곤충보다 꿀벌을 매우 효과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모기냐 꿀벌이냐, 편리함이냐 생존이냐를 두고 조만간 저울질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약입니다. 살충제 종류는 예상보다 더 다양하며 화학 구조에 따라 구분됩니다. 의외로 물리적 방어막이라고만 여겨졌던 모기장의 섬유에도 물에 녹지 않는 살충제인 델타메트린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살충제는 다른 곤충과 더불어 벌을 가장 잘 죽이는 만큼 사용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 여름 알레트린과 프랄레트린을 미량 섭취하며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